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소환 횟수는 정해진 게 없고 필요하면 소환할 거라며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하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다면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 소원에 응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변호인들과 잇따라 접견하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 수인 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윤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3617번이 쓰인 카키색 수용복을 받는 등 입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 확인과 수인번호 발부, 신체검사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화장실과 TV, 선풍기 등이 갖추어진 원룸 형태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경호 예우를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경호 업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VIP 경로설과 구명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방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첫 번째 강제 수사입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를 든 수사관들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여다보기 위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국방부를 통해 전달된 지시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이에 더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동시에 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집은 물론 국가안보실과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을 겨냥해 해병대 사령부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같은 날 두 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 건데 의혹의 정점을 향해 다각도로 빠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일주일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이 예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전 1차장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협찬한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업들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이 김건희 여사 배우자이자 당시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닌지 규명하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 없는 정상적 협찬이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2차례 서면 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 의혹의 내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한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대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 협찬 경위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엄에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건데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렇다 할 상견례도 없이 도시락을 먹으며 장장 6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윤희숙 혁신위는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로 혁신 안건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에는 당대표 강제 퇴출과 연판장 사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와 계파 싸움 등 지난 3년의 문제가 녹아있고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는 당원 소환제와 상향식 공천 등 각종 쇄신안이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모든 내용을 당원 당규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안철수 혁신위 때 파열음이 불거진 인적 청산은 일단 다루지 않은 건데 여지는 여전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리더십으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철수 의원을 정조준했고 이에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독사진으로 응수했습니다. 친한계는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구주류 세력들이 이제와 친윤 딱지 떼기를 시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친윤이라는 딱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홍글씨가 된다고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당 안팎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는 이달 안에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데 다음 달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어 결실을 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이 당 대표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둘은 출사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강조했는데 남은 기간 명심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 민주당 대표 선거는 예상대로 4선 정청래, 3선 박찬대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력한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지만 정 후보는 싸우는 대표를,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제1야당은 도루 친윤당이 되었습니다. 칼과 붓을 함께 질주라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짧은 출사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14차례, 18차례씩 언급하면서 이들은 명심은 자신을 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명심은 민심에 있고 명심은 당심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필승카드, 명심 겨냥이 바람직하거나 중요한 결정 요소는 아니지만 그거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퇴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유일하게 도전장을 던진 초선 황명선 의원이 예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호남, 수도권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결국 70%를 차지하는 당심을 누가 확보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남은 3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 즉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뒤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보좌관과 선임 비서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면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자 논문에 오타까지 베낀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지적하며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건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이 후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안보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통상 안보를 패키지로 협상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검토됐는지에 대해선 어떤 한 방향을 정해놓고 관찰하기 위해 의견을 모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지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 잘 못하고 있다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3%포인트, 부정평가가 2%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는 60%가 긍정, 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65%, 1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각종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가 가마솥 안에 들어간 것 같았고 서울 도심은 전기장판 위에 올라간 듯 뜨거웠습니다. 네, 열흘 넘게 서울에서는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길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이후 9일부터 이틀간 사람 체온보다 높은 30도 후반을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고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좀 뭐 많이 더운 거는 똑같고요. 최근 뭐 한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형은 오목한 분지 형태입니다. 열은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은 늦게 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극한값, 즉 최고 기온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더위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입니다. 맑은 날씨에 푸른 하늘이 선명하지만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새빨갛습니다. 초여름부터 극한 무더위를 몰고 온 고온 건조한 동풍은 우리나라 서쪽, 특히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는 매우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까지 겹쳐 서울의 열대야가 벌써 열흘을 넘긴 가운데 한밤 무더위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온 환자는 모두 111명.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57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가 488명이었던 데에 비하면 2.7배 이상 많습니다. 하루에 254명이 쏟아진 지난 8일보단 증가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9명으로 늘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습니다. 또 이미 지난 8일 누적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온열질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33.5%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28.4%, 길가 14.1%, 논밭 13.9% 등 야외에서 빈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시에도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탈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렇게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폭염의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인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17년 만에 맞닥뜨린 기록적인 무더위 문제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또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자연재해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 확대는 막아야 한다며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관리 실태부터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폐사 급증 피해를 본 축산농가와 양식어가 관련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차광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을 서둘러 지급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과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또한 챙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처음으로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15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하는 대책이 속도감 있게 뒤따랐습니다. 폭염 대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당초는 좀 아침 시간까지 좀 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좀 예상보다는 좀 일찍 나왔죠. 예상한 만큼은 걸린 것 같습니다. 6시간 40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한 5시간 이상 재판부가 이제 이 구속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나온 만큼 그만큼 치밀하게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124일 만에 제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 3월 7일에 이 구속 취소가 있었을 때 검찰은 바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동안의 관행, 수십 년 동안의 관행과 달리 판단됐던 이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동안이나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구속영장 청구에서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끝나지 않고 내란 세력까지 전부 다 이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선공을 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 순서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의원들을 겨냥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고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면 결국은 내란 세력과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났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이지만 어제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발부된 것은 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의료 중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부가 진술 변경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성은 전 처장과 강의구 부석실장에 대한 변호사를 입회하고 나서 진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영장 전담 판사는 고려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딱 간단하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할 때랑 나올 때랑 여러 번은 이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만은 어제도 대국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신 적이 별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어떤 법원의 출석이라든지 또는 특검의 출석이라든지 또 이렇게 영장 청구가 있었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많은 언론들이 심경이라도 묻고 또 사과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실까. 요즘 날도 무더워서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더라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면도 마찬가지로 법원 앞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딱 간단하게 했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지금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될지 않을지는 결국은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봐야만이 내란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과, 그리고 이제 심지어 특검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쓰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라든가, 그리고 부득의 소치,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참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가, 평생 검찰, 검사 생활만 해서 그런지 정치는 출마해서 떨어져 보고, 그리고 서민의 아픔이라든가, 그리고 선출자의 그런 아픔, 여러 가지, 그리고 유권자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게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국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도 좀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 영향은 없더라도 말이죠. 그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결국 이제 3평 남짓한 그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 생활을 해본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여름 구치소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이 더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수용 시설들이 좀 상태가 좀 좋아졌긴 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할만하다고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데, 선풍기도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채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고, 차가운 물을 좀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독방 시설입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에 보면 여름에 이 이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36.5도에 난로로 보인다. 그런 만큼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독방에서 혼자 계시면은 그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감당 가능할 부분이고, 앞으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적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나 올여름 너무 덥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폭염에 감옥 가는 것, 그러면서 나 때에 비하면 이제 호텔이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일단 독방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수용된 그런 시설에 비해서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직 대통령이고 평생 검사라는 공무원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검사 생활할 때 구치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이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폐쇄 공간에 갇혀서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이고, 저는 이 더워서 뭐 선풍기뿐이다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작은 독방에 갇혀 있는, 그 폐쇄적인 곳에 갇혀 있는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군대 갔다 와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외출 외박 나와서 휴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 그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들어가면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갈 때 그 심정 기억나십니까? 상당히 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시는지. 아니 이제 이런 걸 이 폐쇄적인 공간의 어떤 고통스러움을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20대 때 군대 생활할 때도 이제 외박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그 들어가는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다 하물며 지금 대통령직까지 하고 지금 뭐 연세도 상당히 60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곳에 간다는 것은, 물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민주화 투사들도 저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때는 정말 괴롭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가 상당히 괴로운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 견뎌서 본인의 어떤 뭐 결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불출석을 했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근데 특검이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출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구속 후에 이제 첫 조사인데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제 상황이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검에서 그동안 조사를 2차례 했는데 그 2차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것인데 굳이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서 한번 기각된 사례가 있었죠. 그 이후로 2번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왔죠. 나오게 된 것은 뭐 시간에 대해서도 10시에 나와라, 9시에 나오겠다, 9시에 나와라, 10시에 나오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바로 언제든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미 이제는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응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어떤 지금 이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관계,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노력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본인이 이제 수사에 응하고 거기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기소를 전제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지금 말씀이세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구속영장을 청구 계속하고 체포영장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특검이 이런 것은 망신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거의 확보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는 북한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과의 어떤 그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힐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은 외환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조사도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에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기소를 추가적으로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구인과 인치를 하더라도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 호준석 혁신위원이 계엄 탄핵 등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수록하겠다. 지금 오늘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갈수록 태산이고 국민의힘이 적전 분열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혁신하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9일에서 28일 사이에 열린다고 생각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30일,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면 각 후보들이 혁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비대위 체제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세웠고 그리고 혁신위에서 처음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를 이제 반성하는 반성문이죠. 이것을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지금은 급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도 18%, 1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그 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20% 아래로 지금 여론적 지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반성문을 당원 당규에 넣으면 이것이 계속 갑니다. 이 당이 지속되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 국회 다음 국회까지는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다음 국회에 가서 그러면 당원 당규 또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혁신위의 저런 뜻은 뭐 저도 위원장으로서 뭐 의미 있고 저럴 정도로 물론 뭐 과거에는 당사도 벌였지만 천막 당사를 치고 한때 그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성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앞으로 정치하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당원 당규 서문에 저런 것을 넣은 사례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유문이 아니다. 이것은 보수 정당이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서문에보다도 참고문헌에 넣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서문에 넣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뭐 일단은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원내대표든 이런 사람이 뭐 재차 사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당원 당규에 못 박는 것, 이건 뭐 돌에 새겨 넣는 것이다. 뭐 영원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취지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바로 앞에 계신 우리 장 교수님께서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았으면은 지난번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이 탄핵 반대 이 당론을 무효화하자 그것을 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인받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당원 투표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은 비대위가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당원 당규에까지 새겨 넣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오늘 윤희숙 비대위가 첫 번째 발표한 어떤 혁신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당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매우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원 투표 날짜까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14일, 15일 월화기 때문에 비대위원회 승인이 있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아까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1호 혁신안이 나온 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면요, NBS 여론조사였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그 절반도 안 되죠. 19%. 지난주가 20%였는데 그것보다도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이 NBS 여론조사가 2020년 7월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당 혁신위를 통해서 지지율이 좀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런 뭐 여론적 지표 각오를 하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창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10명 중에 2명을 국민의힘을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민주당을 찬성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1야당의 성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미래의 아젠다 그리고 미래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어야만이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돼 있고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집단, 정치 결사체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생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탄핵을 당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모습이 저런 여론적 지표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우리는 반성할 기회는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 선출이나 아니면 선거를 통한 인적 쇄신이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쇄신위원회가 나와서 서문에 저런 걸 반성문을 넣다는 것도 뭐 이런 어떤 것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은 전당대회가 40일 후에 있구나 그걸 지금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너희들 더 혼나봐라. 그래서 지금은 질책을 하고 있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 순간 이제 반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8월 말로 지금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래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누가 돼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돼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특히 민주당과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경각심이랄지 절박감이랄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환골탈태 또는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 반성, 혁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히려 당 안에서 언더 찐윤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은 당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의 기득권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당의 혁신은 빵점이었다라고 얘기하고선 자리를 물러난 것 이런 상황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전당대회만 끝나고 나면 무조건 그럼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이 당에게도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나오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의 변화를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구주류라고 하는 지난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의 장벽이 워낙 높고 두텁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당의 변화 정말 가능할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부분들이 이 오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헌법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역사적 소명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107명이 민주당을 상대해서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견제와 균형을 해달라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민주당 스케줄대로 착착착 진행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는 국회의원보다도 저는 원내에서 당대표를 해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헌법 정신에 있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출사표를 던진 분이 4분 있죠.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고, 장동혁 의원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꽤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던져놓은 어떤 이 혁신의 화두를 본인도 함께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인가, 당의 개혁에 본인의 역할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어떤 혁신안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구주류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첫 번째 허들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허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또다시 참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때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안에서 친한계 쪽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곧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미 본인은 지금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하셨지만 사실상의 출마에 버금가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미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국민의힘이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와 맞서려고만 하는, 또 발목 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명분을 만들기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제 드러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썰들만 지금 이제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올 사람은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빽빽한 일정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보좌관 많이 바꾸는 의원들이 있어요. 수시로. 그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방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죠. 강선우 의원이.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해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김준욱 대변인이 워낙 이제 국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46번 교체했다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겁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교체 사유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활동들에 더 치중하는 거에 따라서 뭐 보좌진들을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좌진의 숫자를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합당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갑질이라는 부분이 네. 명확하게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이제 그 증언이 나오고 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걸 보면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일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부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확실하게 갑질을 한 상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충분한 해명이 뭐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은 강선우 그 후보자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관의 직무, 특히 여성가족부라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더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의 직무를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설명과 해명들이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해보면 될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국회의 많은 보좌진들이 좀 흥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양측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 협의회에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강선우 의원이 왜 자꾸 이 의혹에 대해서 더 도드라지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지명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다라고 했고 그 근거가 2020년에 태움 방지법,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의혹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랑 이 자리에서 방송을 첫 데뷔했을 때 이 상대 패널로 강선우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죠. 나와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첫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모습을 보는 건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 특히 지금 물론 청문회 때 민주당 증인 신청으로 지금 모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좌관 출신이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증인 신청을 이렇게 막을 가리고 할 필요도 있을 것도 같고 하여튼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당의 어떤 정강이라든가 정책 색깔을 보면은 노동자의 권익의 지위 향상 그리고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당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1명 임명해서 46명을 면직했고 특히 당의 사급 보좌관은 정무, 정책, 책임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통상적으로 사급 보좌관은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바꾼 이력을 5년 동안 보니까 사급 보좌관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지역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선호 후보자하고 또 후보자 중에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논란인데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 그리고 이제 딸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그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뭐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특히 지금 이제 뭐 그 제자의 논문들을 공동저자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 앞으로 그 논문들을 가로채웠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다른 부처의 주무장관도 아니고 교육부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어떤 이 개인적인 도덕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직무의 범위 안에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논문들에 대한 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복게재 또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지고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논문의 표절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조금 강화되게 돼서 얘기가 나온 것은 2009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적용하는 부분을 좀 다소 달리할 부분은 또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제자들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소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수직적 관계에 있고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주장도 일련 또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충분하게 소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빡빡하게 지금 차 있습니다. 월요일에 아마 5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고 금요일까지 있는데 장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어느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좀 이슈가 될까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낙마시키는 것이 야당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 1순위일 것 같고 물론 뭐 논문 문제 그리고 탈세, 재산 증식,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같은데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 조기 유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조기 유학을 초중등학교 학생이 유학 갈 때는 부모가 동반을 해야 되는데 혼자 보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뼈아프고 논문 부분도 저도 뭐 대학에서 뭐 제자들 논문지도 많이 해봤고 그렇게 했지만 제1 저자는 제자 논문 쓰는 사람 학생이 하는 거고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교신 저자라고 해서 논문의 방향과 틀 이런 걸 정해줘서 교신 주자라는 그것으로 논문 쓰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교수가 이런 공직에 나올 생각을 미처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공직이 안 나오더라도 문제죠. 저거는. 뭐 하여튼 뭐 표절률이 챗GPT로 했지만 74%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상 보면은 뭐 15%에서 20% 사이 통상 그 정도로 해서 논문을 쓰는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석사 논문 표절이 48%. 박사가 28%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해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적용이 있을 것 같고 뭐 또 한 번 하면은 이제 조현 후보자 이분이 한남 뉴타운에서 도로 매입에서 10억 원 이득을 받고 그리고 도로 투기
또 농지 투기, 농지법 위반, 직불금 부당 수령 네. 이것이 조현 후보자,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낙마 순위로 정하는 1순위, 2순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다음번에 좀 미뤄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 등록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박찬대 의원 2파전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하는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 상층으로 열돔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 기온이 폭염경보 수준인 36도까지 지속됐습니다. 주말까지는 견고한 두 고기압 속에서 동풍이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뜨거운 가마솥 열기 속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한반도를 뒤덮은 두 고기압입니다. 대기 하층과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며 한반도가 이른바 열돔에 갇힌 겁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욱 심한 건 동해상에 위치한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온 동풍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공기가 태백산맥을 오르며 습도를 잃고 내려오면서는 가열돼 서쪽을 달구는데 이 바람이 연일 이어지며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동풍은 주말까지 계속돼 서쪽에 숨막히는 폭염은 2, 3일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 전후로 고기압이 좀 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이 서풍 계열로 바뀌며 서쪽의 극심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다시 기온이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키우는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무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신고 결과를 보면 어제 하루 전국 병원 응급실 500여 곳에 온열 질환으로 들어온 환자는 111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지난 8일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를 기존의 238명에서 254명으로 정정하면서 보건당국 감시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집계를 시작했던 5월 20일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환자 숫자가 올해 2.7배나 더 많습니다. 7월 초답지 않은 이례적인 폭염에 이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는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둘째 주 평일에 역대 최고인 97.8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전력 수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글이글 달아오르는 아스팔트. 손 선풍기와 부채로 열기를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지난 8일 37.8도로 이미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 이른 폭염에 전력 사용량도 빠르게 급증하면서 정부도 예년보다 빨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의 97.1기가와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최대 97.8기가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력은 8.8기가와트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만약 발전기가 고장난다든지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단계별 예비 자원을 최대 8.7기가와트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혹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에 냉방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고 7월과 8월에는 전기료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70만 1,300원인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홍보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9월 19일까지로 지정하고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긴 서울의 번화가. 내리쬐는 햇빛을 양산으로 가리고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로 땀을 식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치는 날씨에 시원한 실내를 찾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계속 안에 들어가고 싶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은 아마 진짜 다 죽지 않을까요? 시원한 바람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가게도 보입니다. 서울 연남동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들이 쉴 새 없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냉방기기 사용이 느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에서 8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의 40% 이상이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전력을 많이 쓰는 냉방기기는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자제하고 1에서 2년 주기로 멀티탭을 교체하면서 먼지가 끼지 않게 수시로 청소해줘야 안전합니다. 멀티탭에 먼지가 많이 끼면은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먼지에 불이 붙거나 이제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열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해주는 게 좋고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등 가연성 물질을 놔두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안보 관련 최고이사 결정기구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외교와 통일, 국방 등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하반기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NSC 특성상 구체적인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인 대미 관세 협상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과 안보 관련 이슈를 함께 묶어 미국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는 전략이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 이제 통상과 안보를 같이 하는 패키지 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방비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수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부문 빅테크 규제 완화 등 미국이 바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미국의 바람대로 국방비를 인상한다면 이를 전자권 전환을 위한 전력 강화 비용으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올려주고 대신 고율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 또한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NSC 회의에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다뤄졌습니다. 평화와 공존이 가장 실용적 선택지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지 각 부처의 의견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구축까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여한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두 번째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와의 조선 반도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제조업 협력에 호응했는데요. 정부는 상호 관세가 유예된 남은 3주 동안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귀국 일정도 잡지 않고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났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엿새 만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와의 제조업 협력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반도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 경쟁력과 또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그 제조업 재건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아직은 미국 측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진전이 되면서 계속 좀 그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여 본부장은 이번 만남은 협상을 가속화해 착륙 지점, 랜딩 존으로 빨리 협의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부과까지 남은 3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25%로 조정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하는지도 도움된다며 지켜보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상황에 대해선 미국 경제 상황이나 다른 주요국 협상이 함수로 엮여 있어 매우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미국을 방문해 전방위로 협상과 대외 접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 속에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거론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방한은 재작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취임한 케인 합참의장은 인준 당시 주한미군 규모를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을 재배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비공개 양자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이런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평가와 함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만 설명했는데 최근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규모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포괄적인 한미 간 안보협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우리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라는 미국 측의 압박도 주요 현안입니다.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케인 의장과 함께 일본 합참의장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 막료장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내일 공식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합동훈련 일정 등을 합의할 예정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당분간 대출 규제 효과 등 집값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직전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0.25%씩 금리를 낮춰왔는데 이번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숨 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최근 폭등한 수도권 집값과 그에 따라 몸집을 키운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추가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대신 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은은 가계빚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 청년층의 절망감을 낳을 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기점으로 주택거래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가계대출은 한두 달 뒤에 안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집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 관세 협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추가 인하 시점과 폭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금융 안정과 성장의 이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집행을 앞둔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앞서 내년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1.8%부터 4.1%까지로 정하면서 오늘 진행 중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인상률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시간당 1,210원에서 1,440원 사이입니다. 노사위원들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양측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이 내일 오후 2시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부님을 고려하되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던 외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하겠지만 본인이 동의한다면 추가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특검이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경로서를 수사하는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최초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로했고 이후 결과가 뒤집혔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물을 전망입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욱 전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일준 회장은 출석에 앞서 삼부토건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르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조성욱 전 회장 역시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엔 삼부토건과 포럼에 함께 참여해 수혜주로 꼽히는 웰 바이오텍의 회장 이모 씨와 대표 구모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불행한 사태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인과응보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아낀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여권의 내란 단죄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전환점으로 정치권 시선은 이제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와 거대 여당의 입법 움직임으로 쏠립니다. 체포동의안이 오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불참한 의원들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18명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가 돼야 되겠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부조금을 차단하고 또 회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나아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여권의 압박에 대해 입법권을 무기 삼은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고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독재방지특별법 추진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하지만 특별법을 처리할 의석이 없고 지난 총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라 특검 수사를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계 특검의 수사가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똘똘 뭉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과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여야 수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점 등에 대한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차 혁신위 회의 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당원 투표는 오는 14일에서 15일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4선 정청래, 3선 박찬대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혁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채우겠다며 때로는 통쾌하고 때로는 진중하게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중앙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유능한 개혁 정치를 실현하는 강한 대표가 되겠다면서 칼처럼 벼린 말로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보수 성향의 단체 리박스쿨 대표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댓글 공작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자꾸 마녀 그렇게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 본인은 역사를 왜곡한 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왜곡한 둘째, 바 없습니다.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어렵죠.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몇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서 조치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대표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양국 의회 외교를 정상화한 셈인데 새 정부 차원의 특사 파견과 첫 정상회담 조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여야 대표단이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단장을 맡은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경주 에이펙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양식 시설을 두고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중국 측 진행 요원들이 한국 기자단을 퇴장시켰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경제 협력과 한반도 정세, 인문 교류 등 4가지 의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국회 대표단은 산시성 시안의 삼성 반도체와 비아디 공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중 의원연맹 간 교류는 명맥을 이어왔지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방중은 10년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양국 의회 외교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파견할 특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는데 이르면 7월 말 방중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특사 파견 이후의 수순은 정상회담입니다. 중국이 오는 9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때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거로 알려진 가운데 한중 정상의 첫 대면이 언제 어디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자전거 수리점의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전선에 불길이 닿을까 막대로 멀찍이 떨어뜨린 채 자리를 지키는 시민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불기둥이 건물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폭염 속에 두꺼운 소방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뜨거운 불길과 맞섭니다. 이게 건물이 좀 가까이 있었어가지고 거기까지 번질까 봐 걱정되는 정도? 서울 오류동 광덕사거리 인근 자전거 수리점에 불이 난 건 오후 3시 10분쯤. 불은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건물까지 그을린 뒤에야 꺼졌습니다. 서울 평창동 아파트 단지 인근 내리막길에 세워진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인근에 전선이 지나 자칫 불이 옮겨 붙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누군가 막대를 이용해 전선을 화염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린 채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는 사이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는데 차는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탔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이른 새벽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사는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손과 귀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뒤편 공터에 쌓여있던 건설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도로에서 지름 1.5m, 깊이 1.2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5개 차로 중 3개의 차로를 통제했고 관할인 연수구청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표면 내부에는 가로 3.5m, 세로 4.5m 수준의 더 넓은 구덩이가 형성됐고 아래 쓰레기 관로가 있어 점검 뒤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쳤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숨진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을 살폈지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죽음과 관련한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술을 먹고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5월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해 1월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모두 7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6년 최서원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벌인 최 씨가 90년대부터 수천억 원을 빼돌려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거나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 2019년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과거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난 최 씨가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던 겁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산업체와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안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관련된 발언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밝혀서 이런 가운데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충남 금산 지역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순환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몰린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물놀이 중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강 상류 지점입니다.
물놀이 위험과 수영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하천 바닥이 보일 만큼 수심이 얕지만 조금만 안쪽을 보면은 깊은 수심에 물 색깔도 진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한 시민은 깊은 곳으로 가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안치로 가면 무장장 깊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물새 세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금산구는 사고 당시 모두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쪽을 비추는 재난안전 CCTV는 지난 장마로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마련돼 있었지만 숨진 4명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소방청 구조활동을 보면 전국 순환사고의 48%가 7월과 8월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만 최근 3년간 하천과 계곡 등에서 여름철 순환사고로 2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이나 하천은 육안으로 수심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수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쥐가 난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수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충분한 준비 운동과 개인 안전 장비를 갖추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 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놀던 유아가 숨져 경찰의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쯤 20개월 된 외국인 A군이 수영장에 빠진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 부모가 수영장 근처 텐트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 안전요원과 CCTV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문화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6시 50분쯤 서울 동자동에 있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막아 실제로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A씨는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정 단체에 소속된 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더위에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은 더워도 휴식 시간도 갖기 힘든 상황인데요. 작업 현장을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4층 건물 옥상과 인근에 세워진 고소 작업차에서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통신선을 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작업 현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프고 이렇게 눈이 좀 빠질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에도 곧바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야 해 휴식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은 보통 이곳처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옥상이나 전신주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뙤약볕을 피할 그늘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들이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통신선도 열기에 달궈져 뜨거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들도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바쁜 작업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담당 기사가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미루질 못해요. 폭염이 계속 지속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아무리 덥더라도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수칙을 마련한 데 이어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대급 폭염이 시작된 만큼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무너지며 노동자들이 고립됐지만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노동자까지 31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저녁 8시쯤 LA 윌밍턴의 하수 처리 시설 공사장 지하 터널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27명과 근처에 있다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4명이 갇혔습니다. 갇힌 작업자들은 지하에 쌓인 19m 높이에 달하는 흙더미를 서로 밀고 끌며 기어 올라가 소방당국 등이 투입한 크레인과 공사장 승강기 등을 타고 땅 위로 무사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기아의 짜릿한 끝내기 역전승을 거두면서 6연승을 달리고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한 NC는 삼성을 끌어내리고 7위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2대1로 한 점 뒤진 한화의 9회 말 공격.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리베라토가 기아 마무리 정혜영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동점을 만듭니다. 곧이어 타석에 들어선 문현빈은 정혜영과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결국 우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한화가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6연승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이닝 전까지 한화는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5회에는 대주자로 나선 유로결이 3루 베이스에서 발을 뗀 채 주루꼬치와 이야기하다 황당한 견제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내 경기를 뒤집으며 올 시즌 전반기 선두에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모처럼 선발 등판 기회를 잡은 황준서는 7회 원아웃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 승리에 발판을 놨습니다. 두산은 부산 원정에서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잭 로그의 완벽한 피칭을 앞세워 롯데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타석에서는 정수빈이 홈런 포함 3안타를 터뜨렸고 케이브와 강승호도 2타점씩 보탰습니다. NC는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고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7위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삼성은 전반기 막판 4연패를 당하며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인천에서 KT는 김민혁과 오윤석이 타점 4개를 합작하며 SSG의 역전승을 거뒀고 키움은 스톤이 결승 타점을 올리며 LG를 꺾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요즘 더위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서쪽 곳곳에서 밤더위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등 역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낮 동안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의 기세가 조금 더 약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휴일에는 동해안에서도 다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